안녕하세요. 저는 서유나입니다. 완벽해 보였던 가정의 삶은 점차 저를 지치게 하는 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을 팔고 남편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여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저의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제 이름은 서유나입니다. 올해로 35살이 되었고, 저는 한국 수원의 작은 주택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조용한 골목 안에 위치해 있어 이웃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내는 분위기입니다. 주말 아침이면 골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이웃집에서 나는 갓 구운 빵 냄새는 한때 제가 사랑했던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소리와 향기가 오히려 제 삶의 고단함을 상기시키는 듯합니다. 결혼 후 저는 회사 생활을 접고 가정을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 민호는 열심히 일하는 영업사원으로 출장도 잦고 늘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제가 선택한 길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그저 간단한 일상일 줄 알았지만 현실은 제 상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하루하루가 끊임없는 노동의 연속이었고 그 안에서 저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하루는 아침 5시에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면 조용히 주방으로 내려가 가족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들 지호는 편식을 하기 때문에 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매일 고민해야 합니다. 반면 딸 하리는 아직 3살이지만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며 제 하루를 더욱 바쁘게 만듭니다. 하루는 지호가 아침 식사로 준비한 음식이 싫다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급히 다른 메뉴를 준비했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이 참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나면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빨래를 돌리고 바닥을 닦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쉬운 듯 보이지만 끝이 없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방금 치운 거실이 금세 어질러지는 건 일상이었고 할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닥에 온갖 장난감을 늘어놓을 때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면 잔소리할 마음조차 사라지곤 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유나 씨, 오늘따라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바빠서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가끔은 본인도 좀 챙기면서 살아야 해요. 무리하지 말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 자신을 잊고 살아왔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고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다들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대답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저녁에 민호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우리 조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는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중요한 회의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 순간 제가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뒷전으로 밀려난 존재인지 느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시간을 내주던 우리가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은 다시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지호가 학교에서 그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가족을 그렸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고 하리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그림 속에 민호는 없었습니다. 왜 아빠는 안 그렸어? 하고 물었더니 지호는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바쁘니까. 그 대답에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 잠든 후 저는 부엌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바라보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끝없는 물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옳은 걸까? 내 희생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걸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으니까요. 지호와 할인이 제 삶의 전부라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가끔은 제 자신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선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과연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날 아침은 평소처럼 분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미역국이 끓는 소리가 들리고 고소한 고기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계단에서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식탁 위의 핸드폰 화면에는 시누이 혜민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녀가 전화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혜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상태가 위중하다고 하시니 빨리 강남병원으로 와주세요. 그 말을 듣자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듯 했습니다. 혜민의 말이 믿기지 않았고 몇 초간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급히 손을 닦으며 남편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장으로 부산에 있는 그가 바로 달려올 수 있을지 기대하며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나 지금 바빠. 먼저 알아서 해봐. 최대한 빨리 갈게. 그 말은 마치 제 마음에 비수를 꽂는 듯 했습니다. 그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써봤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택시를 부르고 지호에게는 가방을 챙기라고 했으며 할인에게는 신발을 신기며 서둘렀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문 잠그기나 가방 챙기기조차도 어찌나 힘들던지 머릿속이 온통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접수대에 달려가 어머님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직원이 저를 응급실로 안내해 주었고 저는 할인을 안고 한 손으로는 지호의 손을 꼭 잡은 채 정신없이 걸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서는 혜민이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더니 인사도 없이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형님이 어머님을 좀 더 잘 챙기셨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이미 지친 제게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혜민아,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전화 받자마자 바로 달려왔어. 하지만 그녀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 내내 저는 두 아이를 달래가며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고 혜민의 차가운 말과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어머님이 위기는 넘겼지만 여전히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금 놓였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님을 뵈러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산소 호흡기와 여러 기계에 의지하고 계신 어머님의 모습은 제 눈에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어 민호가 마침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가 와줘서 조금은 안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제 편이 되어줄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의자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단순히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 나 너무 피곤해.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 말은 또 한 번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기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금의 고단함을 들어주고 공감해줄 수는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치 내 삶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저는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민호의 차가운 말과 혜민의 비난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내 희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라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병원에서 2주 동안 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비보를 들은 순간 슬픔과 함께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은 자연스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가까운 친척들과 연락하고 빈소를 준비하며 장례 절차 하나하나를 챙기는 동안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가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민호는 장례식 당일 아침에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가 기대했던 든든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호는 한쪽 구석에 앉아 소주병을 붙들고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중얼거리며 혼자만의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달라고 부탁해도 그는 단지 고개만 끄덕일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빈소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시누이 혜민의 태도였습니다. 혜민은 슬픔에 잠긴 얼굴로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어머니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형식적으로만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며 밤낮 없이 애썼던 제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혜민의 비난은 저를 단순히 괴롭게 하는 것을 넘어 제 자존심까지 상처냈습니다. 주변의 친척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에서 동정과 비난이 섞인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민호의 태도였습니다. 혜민의 말이 끝났을 때 저는 민호가 저를 변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말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술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는 그의 관심사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피로와 혼란 속에서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소주를 따르며 어머니와의 추억을 되뇌이고 있었고 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억울함과 고독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혜민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정말로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민호의 침묵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왜 한마디라도 저를 위해 나서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일이 제게 너무 큰 무게로 다가왔고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너무나 크고 외로웠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저는 과연 이 모든 것을 계속 버틸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인천에 있는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원에서의 힘들고 고된 날들을 잠시 뒤로 하고 익숙한 친정집에서 조금이라도 평온함을 찾고 싶었습니다. 긴장을 풀고 싶은 마음과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친정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머니 정혜순 여사가 소파에 누워 계신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누워 있었을 뿐이야. 너도 고생 많았을 텐데 얼른 앉아서 쉬어.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평소와 너무 달랐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반이 데려다 준 후, 저는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와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뭔가 숨기고 계신 거 아니죠? 결국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백하셨습니다. 유나야, 사실은 엄마가 심장이 많이 안 좋아. 병원에서 말하길 말기라고 하더구나. 그런데 내가 이미 힘들게 사는 걸 아니까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서 저와 제 동생들을 키워내셨고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병을 숨기고 혼자 견뎌오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저도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왜 혼자 힘드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미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잖니? 남편 일도 아이들도 모두 너 혼자 책임지고 있는데 엄마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을 들으며 제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엄마를 돌봐드려야 해.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집안일을 돕는 척하며 어머니가 드시는 약들을 확인하고 병원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지만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정밀 검사를 예약하고 의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물었습니다. 치료 과정은 힘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에서 보내는 시간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과 어머니를 간병하는 일, 그리고 병원 방문까지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저 자신도 이미 지쳐 있었지만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더 이상 제 피로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유나야, 엄마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젓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는 제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에요.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볼 차례예요. 그러나 밤이 되면 혼자서 무거운 현실에 눌려 눈물 짓는 날이 많았습니다. 내 인생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머니의 희미한 미소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저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오후, 저는 어머니와 두 아이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남편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우리는 돈 문제나 아이들 관련된 일 외에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원에 있는 집을 팔고 어머니와 함께 인천으로 이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민호가 반대할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호, 수원집을 팔아서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하려고 해. 어머니가 더 나은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나도 아이들과 어머니 곁에서 지내고 싶어. 전화기 너머 민호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곧바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너 제정신이야? 그건 내 집이야. 내가 무슨 권리로 그런 결정을 해? 민호의 분노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나 제 피로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단지 집이라는 재산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민호, 이건 우리 가족의 일이야.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해 내가 이 결정을 내린 거야.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어. 하지만 민호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유나, 너 미쳤어. 그런 일을 하면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 끝에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집을 파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이어를 찾고 가격을 협상하며 동시에 어머니의 치료와 이사 준비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저를 걱정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나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는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를 도울 차례예요. 몇 주 후 수원집은 마침내 팔렸고 저는 그 돈으로 어머니의 병원비를 해결하고 인천집을 수리한 뒤 아이들과 함께 이사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저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지만 민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며칠 후 민호가 저희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소리쳤습니다. 유나,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집을 팔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문을 열고 나가 민호와 마주섰습니다. 주위 이웃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내가 당신에게 말했잖아.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희생하며 살 수 없어.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내가 필요해. 당신이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혼도 고려하겠어요. 민호는 제 말을 듣고 놀란 듯 잠시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인천에서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돌보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했고 병원 방문과 집안일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었고 어머니와 아이들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몇 주 후 민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분노 대신 차가운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 이렇게 모든 걸 끝내고 싶은 거야?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 끝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나 자신도 존중받고 싶어요. 가정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노력해야 해요. 민호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의 침묵 속에서 많은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서도 제 선택을 존중하며 저를 자랑스러워하셨고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수술 후 조금씩 회복되셨습니다. 하루하루 상태가 좋아지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인천 외곽의 작은 집에서 새롭게 시작한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단순했지만 제게는 그 단순함이 곧 평온함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더 이상 이해받지 못하는 남편과의 갈등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베이킹을 좋아했던 저는 작은 빵집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빵집은 집 근처 작은 골목에 자리 잡았고 처음에는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빵들 속에서 제 열정과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반죽을 준비하고 오븐에서 갓 구워져 나오는 빵의 향기를 맡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빵집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찾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동네 이웃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종종 제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유나 씨, 이 빵 정말 맛있어요.
요즘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좋은 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들의 말 한마디가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고 하루하루가 조금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도 빵집에서 저를 돕는 것을 즐겼고 저희 가족은 점점 더 단단한 유대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유나,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그의 말은 솔직해 보였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민호는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자신의 후회와 변화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민호, 나도 당신이 진심인 걸 알아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우리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이제 나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찾고 싶어요. 민호는 더 이상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회는 진심일지라도 저에게는 이미 너무 늦은 감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면서 저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제 삶은 마치 한 권의 책과도 같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페이지들이 많았지만 희망과 용기의 페이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손으로 그 책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빵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제 자신에게도 더 많은 사랑과 이해를 주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회복하신 후에도 제 옆에서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종종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제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단다. 그 말에 저는 항상 울컥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곁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삶은 더 이상 과거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품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새로운 행복을 찾기 위해 옳은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참아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나았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